네, 좌장님께서 패널 분들을 맞이하고 계신데요. 네,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죠? 그럼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이상욱 포럼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이게 워낙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해야 되는 그 작업이어서 아직 그 1차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졌지만 2차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이제 여러 패널 분들과 이제 가능하다면 그 플로어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그런 분석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그 포럼 패널 토론을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그 박상필 원장님 발표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더라고요. 판단했어. 저도 사실은 그 흔히 되게 미국은 굉장히 그 AI 규제에 있어서 되게 그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유럽은 굉장히 거기에서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제 마치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은 대부분은 중간에 모여 있거든요. 중간에 모여 있으면서 거기서 약간 더 인권을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인권보다는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은 아직 열린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해보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무조건 뭐든지 다 풀어가지고, 규제 다 풀어가지고 개발하게 해줘야 된다, 아니면 야 이건 위험하니까 아까 얘기한 모라토리엄 해가지고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박 원장님도 강조하신,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혁신이냐 규제냐가 아니라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윤리영향 평가가 이제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여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거꾸로 돼 있네요. 그래서 뭐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받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선필 원장님부터 그 토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토론문을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은 아니어서 그냥 이제 앞에 이제 발표를 듣고 제가 또 여기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머리를 이렇게 쥐어 뜯으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 답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굉장히 시력이 나빠진 것 같았어요. 굉장히 막 들여다보면서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었고요. 아까 그 발표해 주신 내용, 그 정리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같은 이슈에 대해서 서로 상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그게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도 좀 상당히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실제로 이제 그 딥페이크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경험해 본 분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다가 점수를 많이 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계에서 어떤 그런 영상들을 이제 개발하거나 활용할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됐는데, 그 어떤 키워드를 추출하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설문을 만드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깨달은 측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영상을 합성해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영역의 어떤 인더스트리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 특수한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게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우리가 그 딥페이크를 생각할 때 이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본인이 직접 거기에 인볼브가 되지 않더라도 뭔가 그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명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영상이 뭔가 합성이 되거나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이게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려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특별히 뭐 어떤 그 이걸 해결하는 규범의 틀을 제가 스스로 뭐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이제 허위 조작 정보 우리가 그 디스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거기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그룹이나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비방 목적으로 이제 그 가짜 정보를 이제 양산하는 이제 그런 것과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뭐 오탈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뭐 미스인포메이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그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좀 수용하고 기술 발전을 이제 허용하는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의도를 가지고 뭔가 그 정보를 왜곡해 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어떤 정치적인 음해라든지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어떻게든지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물론 이제 제가 주제 발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건 스스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이제 논의를 하면은 그런 규범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는 또 상당히 많은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발표 내용에서도 그 리터러시 문제라든지 교육의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향력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게 나쁜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그 우리나라로만 생각해봐도 국민 대다수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그 교육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송대섭 이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귀한 자리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기조 강연하고 발제에서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 AI 윤리 영향 평가 문항에 답변하면서 굉장히 뭐 힘들었고 제가 이제 기업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답변을 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하면서 생각한 것은 저도 어떤 상황을 이렇게 상정하면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인공지능의 영향은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이 어떤 영역, 어떤 도메인, 또 어떤 맥락, 컨텍스트에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상욱 위원장님이 AI가 뭐 물과 전기가 되도록 이렇게 하자고 하셨는데 사실 전기도 생각해 보면 가정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나쁜 인간에게 좀 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뭐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영향을 평가할 때도 기술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저희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저희 그 AI 생성형 AI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데 저희 네이버에 보면은 네이버에 AI 큐시트 헬퍼라는 게 있는데 이 큐시트 헬퍼 서비스가 판매자들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 대본 초안을 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게 돕는 이렇게 서비스인데 이럴 때는 이런 서비스에서는 AI 장점이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안면 인식 기술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제 회사에서의 경험인데 그리고 이제 포럼에서 얼마 전에 뭐 글로벌 IT 기업에서 이제 AI 윤리 신뢰성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AI 윤리 문제로 인해서 안면 인식 기술 개발을 포기했다고 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이버의 AI 지금 신사옥 이름이 1784인데 1784에서는 페이스 사인이라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보통 그 산에 출입도 하지만 저희는 어떤 걸 하냐면 로봇이 이제 음식을 배달할 때 저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저희 얼굴로 이제 확인해서 이제 배달 음식을 저한테
이렇게 꺼내주고 또 제가 하는 것이 이제 사내병원 저희 사내병원인데 사내병원에 접수할 때 얼굴 인식으로 하고 또 구내식당에서 저희 이제 뭐 무료 결제하면은 먹을 수 있는데 그때도 얼굴 인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페이스 사인을 도입하기 전에는 이게 뭐 얼마나 편리할까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썼는데 지금 페이스 사인이 없는 1784를 저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편리함을 느끼고 있고 이제 저희 사원증을 뭐 무식증에 들고 다니지만 사원증을 들고 오지 않았을 때도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뭐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저희 사내 편의점도 있는데 편의점에서 제가 결제할 때는 이제 네이버 페이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데 사내 편의점 결제나 사내 병원에서 결제할 때 페이스 사인으로 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안면 인식 기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 영향을 많이 얘기하지만 범위나 대상을 이렇게 좁힌다면은 부정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글로벌 IT 기업이 AI 윤리 때문에 안면 인식을 포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안면 인식 기술 자체는 사실 그 AI 비전 기술이 이제 바탕이 되는데 AI 비전 기술은 해외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보틱스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서 사실 이거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기술 혁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서 좀 더 AI 영상 합성 서비스도 이제 추상적 접근이 아니라 좀 AI 영상 기술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범위에서 쓰여지는지 구체적인 서비스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해야 보다 정확한 영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좀 AI 기술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맥락에서 적용하는 기업들이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이제 부정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좀 자발적인 노력을 예약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신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 저희도 기업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도 C2PA라는 그런 워터마크 표준 기술도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중 사용 문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기술 내용 자체를 놓고서 선악을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이유가 안면 인식이 사실은 이제 EU 법에서는 이제 금지된 기술로 분류가 되는데 그 이유가 주로 이제 사회 통제, 그러니까 그게 안면 인식 기술과 여러 가지 감시 기술이 결합됐을 때 끼칠 수 있는 영향,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도입됐다고 알려져 있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 이런 거에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술들에 대해서 충분히 외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점들을 통제하고 굉장히 제한된 맥락 내에서 쓸 때 그것이 그 자체로서 무조건 악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사실은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진행해 주신 키스디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 윤리 영향 평가의 최우선적 대상으로 이제 영상 합성 서비스가 지목된 건 아무래도 딥페이크 성폭력물이라든지 허위 정보에 대한 우려가 같이 그렇게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최초로 그렇게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한 조항이 가장 급하게 들어왔고 딥페이크라는 문헌을 사용한 이제 규제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초로 도입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사회의 우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최초의 영향평가 대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서비스별 윤리 영향 평가는 이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은 이상은 어떤 구체적인 평가 작업이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다만 국민과 전문가들이 AI 서비스의 윤리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예측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특히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여러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를 취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곧바로 어떤 강제 규제 정책의 근거로 쓰여야 한다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여러 윤리적인 운영 모델을 지능하는 어떤 시스템의 지표로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윤리 인증 제도의 지표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는 사내 레디팀 운영에 이용을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교육 분야에서 상당히 잘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AI 윤리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교육의 우선순위라든지 비중 설정에 있어서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포럼에서 사실 과연 긍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의미가 있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논의에 집중되어야 할 역량이 분산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의도 사실 있었는데요. 이 교육 부분에서 이 긍정적 영향의 평가 결과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AI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하나의 지표로도 기능할 수 있고, AI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문정욱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상충되는 지점에 대해서 갑자기 의견이 생각나서 드리자면, 그 어떤 사실 긍정적 영향을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정적 영향에 대한 그 기술 자체에서 오는 긍정적 영향이라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의 후폭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냥 가능성을 이제 긍정적 영향으로 쓴 경우도 저도 있고, 예,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해결하려면 앞으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그 떠오르는 긍정적 영향이 없다면 뭐 그거를 굳이 이렇게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고요. 또 하나 윤리 영향 평가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국민 포럼단의 의견이었는데요. 국민 포럼단 30명의 성정 방식, 저 개인적으로 사실 궁금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양질의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좌담회도 여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사전에 지식도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의견 교류를 하는 과정을 넣으신 것은 정말 좋은 구상이었다 생각하고, 그걸 운영하시는데도 상당히 품이 들였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좋은 구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그 결론도 전문가의 의견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국민들도 결국 기술 자체보다는 AI를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에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에서 되게 유의미하게 저는 다가왔고, 그건 이게 바로 제가 이번 영향 평가를 하면서 느낀 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기술 그 자체에서 오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라기보다도 결국 사람이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고 활용할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도덕 의지를 평가하는 것과 좀 다름이 없었다라는 후기를 제가 예, 생각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것보다 그 영향력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이제 이번 AI 영상합섭 서비스의 경우에는 뭐 소수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장애인들의 창작 활동의 편의성 제공, 뭐 이런 어떤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공적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윤리 영향 평가가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부의 교육 정책이나 아니면 소수자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좋은 근거 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특히 이번에 처음 제대로 실시되는 윤리 영향 평가인데, 이번에 활용했던 어떤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가능성들을 놓고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들을 듣는 데에서 좀 더 나가서 구체적인 서비스의 활용 단계에서 아주 그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일종의 그 향후 과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지적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노태영 그 김현장 변호사님 그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태영입니다. 일단 오늘 그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많은 거를 생각해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윤리영향 평가의 긴 장기간 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 주신 분들께 그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윤리영향평가 대상으로 영상 합성 서비스를 지정한 건 저 개인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상 합성 서비스가 지금 사실 가장 많은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아시다시피 이제 딥페이크를 중심으로 이제 올해 성폭력 처벌법 개정도 됐고, 지금 망법 개정이랑 또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에도 이런 딥페이크 관련돼서 표시 의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기대 플러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서비스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AI 정책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AI 규제는 완화하는 추세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관련돼서 몇 가지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방법론 측면에서 저희 논의하면서도 나왔던 피드백이긴 한데, 영상 합성 서비스가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영상 합성 서비스 내에 대단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도 평가할 때 이게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좀씩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나 하는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걸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서 평가를 할 수는 없고, 이건 아무래도 계속 영향평가의 사례들이 쌓이면 좀 더 이런 걸 세분화해서 문항을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다음에 좀 더 궁금한 건, 이번에 좀 평가를 했는데 이게 좀 주기적으로 5년 주기던 3년 주기던 이렇게 향후에 좀 평가를 해서 이번에 예상했던 윤리영향 평가의 윤리적 함의나 향후의 전망들이 실제로 발현이 됐는지 현실화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분들의 의견도 여러 각도나 기회에서 받고 있는 걸로 이해는 됐는데, 이런 윤리 영향 평가의 프레임에서도 한번 좀 그분들의 의견도 좀 받아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평가 결과를 좀 잘 실제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째로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사업자가 이번에 인공지능 기본법의 프레임에서 보면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로 좀 나누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있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을 텐데,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윤리영향 평가를 어떻게 서비스 설계나 개발에 고려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최대 안내를 하고 좀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를 줄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또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또 한국에서도 주요 인공지능 사업자들 중에는 해외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해외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특히 이런 한국의 이런 법령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나 윤리적인 기준과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평가된 내용들은 이런 거에 오히려 상당히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의 문화적 윤리적 컨텍스트를 모르면 좀 쉽게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봤고, 끝으로 결국 이용자들이 또 어떻게 서비스를 쓰는지에 따라서 이 서비스의 이런 실제로 사회적인 영향이나 효과든 부정적 긍정적 영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용자에 대해서도 좀 이런 저희 윤리 영향 평가의 결과나 이런 요소들을 좀 최대한 안내를 하고 좀 이런 걸 고려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전파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준호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약간 간단한 얘기들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때까지 AI 신뢰성, 윤리, 안전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많은 프레임워크들, 지침들, 원칙들이 발간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런 프레임워크나 원칙들을 실천
적인 사례로 이렇게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미국조차 실천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후속적인 뭐 지침이라든지 또 이제 실천 지침, 코드 오브 프랙티스 같은 것들 만들고 또 안내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사례들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키스트에서 윤리 영향 평가라는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적용해봤다라는 데 큰 의의를 두고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평가에 참여하다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게 개인들 평가하시는 분들의 경험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회사에서 그 리스크 관리, 리스크 평가 사실 부정적인 요소를 탐지하고 평가하고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계속 다루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윤리 영향성 평가를 보자마자 부정적인 면이 부각돼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근데 실제로 근데 제 큰아이가 뭐 건축 설계 쪽에서 포토샵이나 이런 걸 많이 다루는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좋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평가자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성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다양한 도메인의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아까 상충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도 어떤 그런 딱 보면 다 떠오르는 시나리오들이 다르거든요. 아마 다 경험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결과들을 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결국엔 영향 평가 사례들이 기업들이 그 ethically designed AI라는 그러니까 실제 윤리적으로 AI를 설계하는데 이 결과물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더 정교하게 앞으로 다듬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그 활용 측면에서 이용자 관점에서 좀 그 악용을 한다든가 오용을 하는 측면에서만 이렇게 리터러시 측면에서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광범위하게 윤리 영향성 평가를 할 때는 개발자, 서비스 프로바이더 관점에서 좀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좀 부분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정욱 심사위원께서 아까 그 손 변호사님 물어보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네, 손 변호사님 아까 문의사항이 그 FGI 시민들 참여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 그 아까 제가 장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그 서비스 선정하려고 그 일단은 저희가 기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9개 영역, 뭐 EU AI 액트에서 선정하는 뭐 고위험 AI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통과는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의 중에 있었던 그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던 그 고위험 AI 영역 뭐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쭉 리스트업을 했고요. 그걸 갖다가 1,500명 일반 국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거 가지고 국민 포럼단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신청해 주세요. 일단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가 오면 설문지 응답이 오면 그 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정성적 질문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잘 써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성별,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지역 뭐 이런 것들 고루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렇게 총 30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됐고요. 아까 뭐 우리 토론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거기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오늘 주신 정말 고견들,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새겨서 저희가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해서 이 결과 보고서가 그냥 문자로 그냥 남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방향성 만드는 데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키스트 연구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지만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그냥 정책 보고서 잘 만든 거 하나 쌓여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걸 의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신준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미 키스트에서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어떻게 물론 이제 그걸 놓고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걸 만들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도 좀 이 보고서의 유저들을 생각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왜냐면 어차피 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한테 제시하는 보고서는 이제 정부로 원하는 건 어차피 정책적 함의고 어떤 정책 거기에 이제 훨씬 더 초점을 만드시고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업체가 가져다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AI 윤리 거버넌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에 신경 써야 되는지 그걸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원소스 멀티 유즈로 좀 이렇게 그 이제 그 보고서 수요자에 맞춰서 잘 활용하시면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량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내년 차년도에 좀 더 진전된 형태의 윤리영향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좋은 그 짧은 시간에 좋은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윤리영향 평가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패널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